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스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문학과 지성 시인선 500번 내가 그대를 불렀기 때문에를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이 시집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190쪽부터 250쪽까지에 나온 시를 같이 읽어보고 저의 감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집은 여러 명의 시인들의 시를 두 편씩 엮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별표 친 시 위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와닿는 시가 다를 것 같아요. 190쪽 조영미 시인의 삼배 옷을 입은 자화상입니다. 읽어볼게요. 폭우가 쏟아지는 밖을 내다보고 있는 이 방을 능우헌이라 부르겠다. 능우헌에서 바라보는 가까이 모여 내리는 비는 다 직립이다. 휘어지지 않는 저 빗줄기들은 얼마나 고단한 길을 걸어 내려온 것이냐. 손톱이 길게 쩍 갈라졌다. 그 사이로 살이 허옇게 드러났다. 노란 삼배옷을 입고 있었다. 치마를 펼쳐 들고 물끄러미 그걸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입은 두꺼운 삼배로 된 긴 치마 위로 코피가 쏟아졌다. 입술이 부풀어 올랐다. 피로는 죽음을 불러들이는 독약인 것을 꿈속에서조차 너무 늦게 알게 된 것일까. 속이 들여다보이는 창 봉투처럼 명료한 삶이란 얇은 비닐봉지처럼 위태로운 것, 명왕성처럼 고독한 것, 직립의 짐승처럼 비가 오래도록 창밖에 서 있다. 네, 여기 끝인데요. 이 시, 지금 이제 요번 주 지금 밖에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토, 일, 월 3일 내내 비가 오고 있고 올 예정이죠. 마침 이 시를 읽었네요. 자, 여기 나오는 그 능우헌, 이걸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능이 뜻을 까먹었네. 잠깐만. 야, 이게 능이 뜻이 까먹었네요. 역시 한자가 어렵습니다. 능이 여러 가지 뜻이 있었는데 뭐 능우헌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어쨌든 요건 넘어가고 비가 다 직립이래요. 능원에서 바라보는 비는 다 직립이다. 이런 표현도 좋죠. 이게 서서 비가 내린다. 휘어지지 않는 저 빗줄기들은 얼마나 고단한 길을 걸어 내려온 것이냐. 직립에서 느껴지는 정서는 올곧다. 옛날 선비들의 기상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능우헌이란 단어도 왠지 조선 느낌이 나죠. 한자기도 하고 올곧은 마음, 직진하는 마음, 휘지 않는. 근데 고단한 길, 그 직진하는 그 직립의 길이 고단하다. 나의 마음, 나의 삶이 투영되는 거죠. 비에. 전 특히 이언이 좋았습니다. 손톱이 길게 쩍 갈라졌다. 그 사이로 살이 허옇게 드러났다. 노란 삼배옷을 입고 있었다. 이게 누가 죽었는지, 어머니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 혹은 이 저자가, 이 시적 화자가 삼배옷을 좋아서 입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손톱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살이 하얗게 드러날까요? 손톱에 정말 아프겠다. 치마를 펼쳐들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그 두꺼운 삼배로 된 긴 치마 위로 코피가 쏟아졌대요. 하얀 치마 위로 빨간 피가 쏟아진 거죠. 이 색깔의 대비. 코피가 쏟아질 정도면 되게 피로하다는 건데 입술이 부풀어 올랐고요. 피로는 죽음을 불러들이는 독약인 것을. 그리고 또 사면, 이 문제의 행인데, 삼연인데
속이 들여다 보이는 창 봉투처럼 명료한 삶이란 명료하다. 이게 좀 낯선 단어라고 생각했어요. 1, 2화는 다 이해가 돼요. 1화에서는 비가 직립으로 내리는 걸 보고 고단하고 올고전 삶을 살아왔고 시인이 2화에서는 힘들고 손톱이 갈라졌잖아요. 코피가 쏟아졌죠. 피로하다. 그래 힘들고 피로하구나. 그런 올고전 삶이라는 게 3년에 가면서 속이 들여다보이는 창 봉투처럼 명료한 삶이란 정직한 삶이란이라고 했으면 오히려 무난했겠다. 정직한이나 아니면 우직한 삶이란 저 같으면 그렇게 쓸 것 같아요. 그런데 명료한 거는 말 그대로 여기 보이는 비유처럼 봉투처럼 속이 들여다보이는 봉투처럼 비닐봉투처럼 명료한 삶이다. 얇은 비닐봉지처럼 위태로운 것, 명왕성처럼 고독한 것. 이런 정서. 뭔가 독특하네. 그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얇은 비닐봉지는 찢어지기 쉽죠. 제가 편의점을 해서 알지만 정말 잘 찢어집니다. 위태롭죠. 명료한 삶이 위태롭다. 명왕성처럼 고독하다. 이게 이미지가 잘 이어지진 않는데 그래도 더 좋은 것 같아요. 명료한 삶이 꼭 위태로울 필요는 없죠. 명료한 삶이 꼭 고독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는 게 좋았습니다. 이건 개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논리적인 그 정합성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살아낸 정합성, 삶의 정합성으로 쓴 시죠. 그래서 더 개인적이고 더 설득력 있죠. 짐립의 짐승처럼 비가 오래도록 창밖에 서 있다. 짐승처럼 비가 오래도록 창밖에 서 있다. 참 삼배 옷을 입은 자아상이었고요. 그 다음 시는 192쪽 조영미 시인님의 꽃핀 오동나무 아래라는 시입니다. 꽃핀 오동나무를 바라보면 심장이 오그라드는 듯하다. 하늘 가득 솟아있는 연보랏빛 작은 종들이 내는 그 소리를 오래전부터 들어왔다. 오동꽃들이 내는 소리에 닿을 때마다 몸이 뭔지 알고 저려온다. 무슨 일이 있었나 내 몸이 가약고로 누운 적이 있었던 걸까? 등의 안쪽을 받치고 12줄 현을 호딥을 삼아 덮고 풍류방 어느 선비의 무릎 위에 놓여 자주진양조로 흐느꼈던 것일까? 늦가을 하늘 높은 어디쯤에서 내 상처인 열매를 새들에게 나누어 준 적도 있었나? 마당 한켠 오동잎 그늘 아래서 한 세상 외로이 꽃이 지고 피는 걸 바라보며 살다간 은자이기도 했을까? 다만 가슴이 뻐개어질 듯 퍼져 나가려는 슬픔을 동그랗게 오므리며 꽃핀 오동나무 아래 지나간다. 무슨 일이 있었나 나와 오동나무 사이에. 다만 가슴이 뻐개어질 듯 해마다 대낮에도 환하게 꽃등을 켠 오동나무 아래 지난다. 이 오동나무가 꽃핀 걸 보고 이 화자가 상상을 하는 거죠. 어떤 관계를 상상을 하는데 이거는 전생일 수도 있고 아까 이제 자주진양조로 흐느꼈던 어떤 기생인가요? 네. 그런 기생의 삶, 선비의 무릎 위에 놓여서 그런 기생의 삶을 상상하기도 하고 혹은 전생이 아니라 늦가을 하늘 높은 어디쯤에서 내 상처인 열매를 새들에게 나누어준 적도 있었나. 나무에 나의 마음을 대입해서 내가 나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도 해보고 혹은 은자, 한 세상 외로이 꽃이 피고 지는 걸 바라보며 살다가 은자이기도 했을까? 그런 상상도 해보고 다양한 그 주체들을 혹은 사람이 아닌 주체까지도 나무의 입장에서도 상상해보는 다만 가슴이 뻐개어질 듯하다. 작은 종들이 내는 그 소리, 연보랏빛 작은 종들 오동나무 아래 지낸다. 가슴이 뻐개어질 듯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런 누구나 그런 심상이 있을 것 같아요. 꽃이 피는 걸 보고도 가슴이 뻐개질 듯한데 그거를 상상을 자꾸 하는 거죠. '내가 왜 그럴까?' 그 이유, 원인을 나름대로 추론해 보는. '아 이런 거 좋다. 나는 과연 그런 어떤 대상 해마다 어떤 대상을 보고 가슴이 뻐개어질 듯하는 순간이 있을까?' 굳이 뻐개어지지 않아도 어떤 뭐 행복하거나 즐겁거나 아니면 뭐 슬프거나 그런 감상에 빠지는 순간, 감상에 빠지는 것을 고치지 않고 왜 그런지 나름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들고 관계성을 상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 이런 게 시적 상상력이지 않을까? 문학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 좋습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건 좋은 것 같아요. 194쪽 박형준 시인님의 달팽이입니다. 달팽이 한 마리가 집을 뒤집어 쓰고 입 뒤에서 나왔다. 자기에 대한 연민을 어쩌지 못해 그걸 집으로 만든 사나이. 물집 잡힌 구름의 발바닥이 기억하는 숲과 길들. 어스름이 남아있는 동안 물방울로 맺혀가는 잎 하나의 길을 결코 서두르는 법 없이 두 개의 뿔로 물으며 끊임없이 나아간다. 물을 먹을 때마다 느릿느릿 흐르는 지상의 시간을 등허리에 휘휘 돌아가는 무늬의 딱딱한 껍질로 새기며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연기에 섞여 저녁 공기가 빠르게 세상을 사라져갈 때 저무는 해에 낮아지는 지붕들이 소용돌이치며 완전히 하늘로 깊이 들어갈 때까지 나는 거기에 내 모습을 떨어뜨리고 묵묵히 푸르스름한 비애의 꼬리가 얼굴을 탁탁 치며 어두워지는 걸 바라본다. 이 시는 쉬운 듯하면서도 좀 어려운 시예요. 달팽이가 자기에 대한 연민을 어쩌지 못해 그걸 집으로 만든 사나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를 투영한 거겠죠. 그렇게 보인다는 건 자기에 대한 연민이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것 같아요. 결코 서두르는 법 없이 두 개의 뿔로 물으며 끊임없이 나가는데, 그래서 굴뚝 연기, 저녁 공기가 빠르게 세상을 사라져갈 때 이런 식으로 심상이 전개가 됩니다. 이건 굳이 설명을 덧붙이지 않을게요. 저도 온전히 해석이 안 됐기 때문에 요 정도 하고 여러 번 읽어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시가 있어요. 넘어가야죠. 그 다음에 박형준 시인님의 나는 이제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하련다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둠을 겹쳐 입고 날이 빠르게 어두워진다. 가지 속에 웅크리고 있던 물방울이 흘러나와 더 자라지 않는 고목나무 살갗에 여기저기 추억의 옹이를 만들어내는 시간. 서로의 체온이 남아있는 걸 확인하며 잎들이 무섭게 살아있었다. 천변의 소똥 냄새 맡으며 순한 눈빛이 떠도는 개가 어슬렁어슬렁 낮아지는 저녁해에 나를 놓고 키 큰 옥수수밭 쪽으로 사라져간다. 퇴근하는 한때의 방위병이 부르는 군가 소리에 맞춰 피멍을 진 기억들을 잎으로 내민 사람을 닮은 풀들, 낮게 어스름에 잠겨갈 때 손자를 업고 나온 천변의 노인이 달걀 껍질을 벗기어 먹여주는 갈퀴 같은 손끝이 두꺼운 마음을 조금씩 희고 부드러운 속살로 바꿔준다. 저녁 공기에 익숙해질 때 사람과 친해진다는 것은 서로가 내뿜는 숨결로 호흡을 나누는 일. 나는 기다려본다. 이제 사물의 말꼬리가 자꾸만 흐려져 간다. 이 세계는 잠깐 저음의 음계로 떠는 사물들로 가득 찬다. 저녁에 희디흰 손가락들이 연주하는 강물로 미세한 추억을 나르는 모래들은 이 밤에 사고를 하나 만들 것이다. 지붕에 널어 말린 생선들이 이빨을 딱딱 부딪히며 전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고 용암처럼 흘러다니는 꿈들, 점점 깊어지는 하늘의 상처 속에서 터져 나온다. 흉터로 굳은 자리, 새로운 별빛이 태어난다. 그러나 나는 이제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하련다. 허름한 가슴에 세간살이를 꺼내어 이제 저문 강물에 다 떠나 보내련다.
순한 개가 나의 육신을 남겨놓고 눈 속에 넣고 간 나를 수천만 개의 반짝이는 눈동자에 담고 있는 멀리 키 큰 옥수수밭이 서서히 눈꺼풀을 내릴 때. 이런 시인데요. 이거는 거의 저의 수준에서 해석이 어려운 시입니다. 상당히 어렵죠. 하나하나를 다 뜯어봐야 되는, 이미지와 이미지, 단어와 단어, 심상과 심상, 서사와 서사를 다 연결해봐야 되는 어려운 시예요, 저한테. 그래서 읽기만 하고 각자의 해석으로 남겨놓고 넘어가겠습니다. 반짝이는 시어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잎들이 무섭게 살아있었다. 천변의 소똥 냄새 맡으며 순한 눈빛이 떠도는 개가 어슬렁어슬렁 낮아지는 저녁에 나를 넣고 키 큰 옥수수밭 쪽으로 사라져간다. 퇴근하는 한때의 방위병이 부르는 군가 소리에 맞춰 피멍울진 기억들을 잎으로 내민 사람을 닮은 풀들. 손자를 업고 나온 천변의 노인이 달걀 껍질을 벗기어 먹여주는 갈기 같은 손끝. 이런 것들. 지붕에 널어 말린 생선들이 이빨을 딱딱 부딪히며 전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문장들이 중간중간에 빛나줬어요. 그 자체로 이미지가 좋았고, 좋았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참을 넘어가서 206쪽. 나는 클릭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원 시인님의 시인데 좀 긴데 이거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잉크 냄새가 밴 조간신문을 펼치는 대신 새벽에 무양의 인터넷을 가볍게 따닥 클릭한다. 신문 지면을 인쇄한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PDF 서비스를 클릭한다. 코스닥 이젠 날개가 없다. 단기 외채 총 500억 달러. 클릭을 할 때마다 신문이 한 면씩 넘어간다. 나는 세 개를 연속 클릭한다. 클릭 한 번에 한 세계가 무너지고 한 세계가 일어선다. 해가 떠오른다. 해에도 칩이 내장되어 있다. 미세 전극이 흐르는 유리관을 팔의 신경 조직의 이식, 몸에서 나오는 무선 신호를 컴퓨터가 받는다는 12면 기사를 들여다보다 인류 최초의 로봇 인간을 꿈꾼다는 케빈 워윅의 웹사이트를 클릭한다. 나는 28,412번째 방문객이다. 나도 삽입하고 싶은 유전자가 있다. 마우스를 둥글게 감싼 오른손의 검지로 메일을 클릭한다. 지난밤에도 메일은 도착해 있다. 캐나다 토론토의 K가 보낸 첨부 파일을 클릭한다. 붉은 장미들이 이슬을 꽃잎에 대롱대롱 매달고 흰 울타리 안에서 피어난다. K가 보낸 꽃은 시들지 않았다. 곧바로 나는 인터넷 무료 전화, 다이얼 패드를 클릭한다. K의 전화번호를 클릭한다. 나는 6,589 마일리지 너머로 연결되고 있다. 나도 누가 세팅해 놓은 프로그램인지 모른다. 오른손으로 미끄러운 마우스를 감싸쥐고 나는 문학을 클릭한다. 잡지를 클릭한다. 문학 웹진 노블 사우로를 클릭한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어딘가에 샘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표지의 어린 왕자는 자꾸자꾸 풍경을 바꾼다. 창을 조금 더 열고 인터넷 서점 알라딘을 클릭한다. 신간 목록을 들여다보다 가격이 20% 할인된 폴 오스터의 우연의 음악과 15% 할인된 가격의 르네 지라르의 폭력과 성스러움을 주문 클릭한다. 창밖 야채 트럭에서 쿵쿵거리는 세상사 모두가 네 박자 쿵착쿵착 쿵차작쿵착. 나는 뽕짝 네 박자를 껴입고 트럭이 가는 길을 무심코 보다가 지도를 클릭한다. 서울에서 출발하는 길 하나를 따라가니 화엄사에 도착한다. 대웅전화 앞에 늘어선 동백 안에서 목탁 소리가 퍼져나온다. 합장을 하며 지리산 콘도의 60% 할인 쿠폰을 한 매 클릭한다. 프린터 아래 내 무릎 위로 쿠폰이 동백꽃잎처럼 뚝 떨어진다. 나는 동백꽃잎을 단 나를 클릭한다. 검색어 나에 대한 검색 결과로 0개의 카테고리와 177개의 사이트가 나타난다. 나는 그러나 어디에 있는가? 나는 나를 찾아 차례대로 클릭한다. 광기, 영화, 인도, 그리고 나, 나누고, 나오는, 나홀로 소송, 또 나, 주식회사,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구와 나. 따닥따닥 쌍봉낙타의 발굽소리가 들린다. 오아시스가 가까이 있다. 계속해서 나는 클릭한다. 코로나는 존재한다. 재밌죠? 이건 뭐 누가 읽어도 요즘 세상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뭘 나타내고자 하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풍자하고 그냥 묘사하는 거죠. 인터넷에 더블 클릭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이게 이 시가 2001년에 쓰여졌다는 거. 그리고 시집의 제목은 야후의 강물에 1000개의 달이 뜬다라는 제목이라는 거. 근데 지금 2021년이잖아요. 20년 전의 시입니다. 인터넷이 그때 이제 막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때에 쓰여진 시예요. 그래서 시가 좀 낡아 보입니다. 이 시를 보면 낡아 보여요. 여기 나오는 장면들이 어떤 거는 뭐 지금도 유효하겠지만 어떤 거는 좀 올드해 보이는 느낌도 들죠. 그래서 이 시를 보면서 그냥 기록화 같았어요. 그 시기에 살았던 시인이 쓸만한 시다. 근데 좀 낡았다. 지금 만약에 요런 주제로 똑같은 주제로 누가 시를 쓴다 그러면 좀 다르게 2021년의 장면으로 쓰겠죠? 그런 차이. 아마 스마트폰을 주제로 쓰지 않을까 싶어요. 인터넷보다는. 뭐 유튜브 얘기 나오고 막 그러겠죠. 스마트폰은 클릭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지? 손으로 쓰다듬는다? 두드린다? 뭐 그런 게 반복돼서 나오겠죠.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 이제 시선의 움직임이 좀 주목됐습니다. 이 화자는 일단 신문을 봐요. 인터넷 PDF로 신문을 보다가 신문의 한 구절로 깊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12만 기사를 들어보고 뭐 웹사이트로 넘어가죠. 웹사이트로 넘어갔다가 메일을 클릭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문학 잡지를 클릭하고, 뭐 알라딘을 클릭하고, 이거는 뭐 인터넷의 속성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이 막 무작위로, 우리가 보통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건 무작위적인, 남들이 보기엔 갑자기 왜 저기서 저기로 넘어가지? 이런 싶은 게 우리의 행동을 분석하면 나오겠죠. 이런 무작위성. 그리고 어떤 단어에서 단어로 넘어가기도 하고, 중간에 창밖 야채 트럭에서 쿵쿵거리는 네 박자 쿵짝. 여기서 야채 트럭을 보고 갑자기 길을 무심코 보다가 지도를 클릭해서 화엄사 대웅전 앞에 가는 거예요. 지도. 그때 네이버 지도 서비스가 있었나 싶은데 없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이걸 쓴다면 또 다르게 표현하겠죠. 갑자기 지리산 콘도 60% 할인 쿠폰을 하나 클릭하고 예약을 하고 뭐 이런 거. 검색어에 나를 한번 클릭해서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시선의 무작위적인 랜덤한 이동, 이런 것도 재밌었습니다. 인터넷의 속성을 잘 나타냈다고 봐요. 하지만 좀 올드했다는 거. 올드하지만 당시에 2001년의 인터넷상을 잘 보여준다. 기록시로서 의미가 있다.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원 시인님의 전자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 라는 시를 읽어볼게요. 전자사막에서 유목하며 살아남기 위해 노새를 살까, 양을 살까, 낙타 한 쌍을 살까, 흰털이 고불거리는 양 10마리에 양치기 개인 코리 정도 함께 살까, 외로움은 낙타의 육봉에 넣어둘까, 양의 꼬리에 넣어둘까, 유목민으로 살아남기 위해 야생 아네모네 씨를 구해볼까, 개안개비 씨를 구해볼까, 튤립 씨도 구해볼까, 코오롱 텐트를 하나 살까, 복숭아 향과 레몬 향이 첨가된 생수를 한 박스 사둘까, 김춘수 시 전집을 따로 하나 포장해 놓을까, 액정이 푸른 손목시계를 하나 살까, 트랙스타 등산화를 하나 맞출까, 약한 위장과 심장을 하나씩 더 주문 예약해둘까, 소니의 신형 워크맨 구입 예약을 해놓을까, 휴대폰의 배터리를 10개쯤 더 구입할까, 이리디움 위성전화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할까, 그리고 북방으로 길을 떠날까, 남방으로 길을 떠날까, 케냐로 가서 낙타의 피와 우유를 섞어 마시는 랜디레족이 될까, 툰드라로 가서 술록을
유목할까? 북방의 산해와 하늘이 절반쯤 깎아지는 곳에 코오롱 텐트를 칠까? 겨울을 그곳에서 나고 이리듐 위성망이 보물 전송에 오면 그와는 나비처럼 헤어질까? 그때에도 나는 여전히 온라인으로 켜놓을까? 아니면 문을 안으로 닫아 걸고 막고구를 하나 팔까? H의 DNA에 내 유전자의 일부를 잘라붙인 복제아기 신청서를 낼까? 567정을 가진 키가 185cm까지 자라는 사내의 하나와 검은 곱슬머리를 가진 쌍둥이 계집의 둘을 주문할까? 증발되기 쉬운 물질인 나를 일몰 무렵의 안락사로 예약해 놓을까? 재밌죠? 인터넷 시대에 적절한 묘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걸 예약하고 모든 걸 주문하는 택배가 생각나기도 하네요. 좀 올드한 표현도 있지만 소니의 신형 워크맨 구입 예약을 해 놓을까? 이거는 시대성을 반영하는, 요즘 워크맨 아무도 안 사니까요.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뭔가 양을 살까? 낙타를 살까? 구입할까? 텐트를 칠까? 이런 식으로 까의 어미로 이어지죠. 이런 것도 재밌고, 일부러 운율을 탄 거죠. 자, 다음 시는 212쪽 김소연 시인님의 그게 나라다라는 시입니다. 나는 벼룩을 사랑하였고 벼룩을 사랑하는 지네의 지저분한 다리들을 사랑하였다. 나는 푸른 곰팡이가 피어난 밥을 맛있게 먹어댔고 쓰레기통에 버려진 깨진 달걀과 놀아났다. 나는 남들이 피우다 버린 꽁초를 주워 사랑을 속삭였고 징그러운 비단뱀이 버리고 간 허물을 껴안고 환하게 웃었다. 나는 말라 죽은 화분의 누런 잎과 간통하였고 나는 텅 비어있는 액자를 모셔놓고 오 나의 사랑이여 해프게 고백을 하였다. 너의 말을 듣고 있는 나 수치스러워. 그 말을 하는 너 얼마나 행복했을까. 내 양 귀를 찍찍 뜯어 창밖으로 집어던진다. 비오는 골목에서 내 귀야 수천의 알을 까서 벼룩처럼 힘찬 뒷다리로 껑충껑충 뛰어서 지네처럼 자잘한 다리들로 스멀스멀 걸어서 그의 방창 밑에 모여들어 못다한 그의 말 끝까지 들어주렴. 나는 때로 천천히 걸었다. 필요한 말 듣기 위해서였다. 나 빨리 걷기도 했다. 피곤한 너 좀 더 일찍 귀가하도록. 동행한 줄 알았던 너 난간 너머에서 거울에 비친 벼룩을 사랑하고 말라 죽은 화분의 누런 잎을 자갈처럼 물고서 깰깰깰 이야기하고 있다시. 이 말을 듣는 나 이만큼 즐거워. 그러고 있는 넌 얼마나 행복하니? 비가 오는 내 집 앞 골목 영그른 몸뚱이를 치덕거려야지. 흙탕 속에 숨었다가 내가 지나가면 몸을 동그랗게 말아 올려야지. 야, 너무 이쁜 뱀. 너는 내 허물을 보고 기뻐할 거야. 자, 이런 시입니다. 그게 나라다라는 김소연 시인님. 이 시는 재밌어요. 특이한 지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선 중간부터 2연부터 가운데 정렬을 해놨어요. 시가 가운데로 딱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으로 가버리면 시가 행가리를 되게 단어별로 비가 오는 내 집 앞 골목 영그른 몸뚱이를 치덕거려야지 흙탕 속에 숨었다가 이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나눠요. 근데 1연은 거의 한 8줄 정도가 문단으로 서술하고 있죠. 의도가 있겠죠, 분명. 이런 부분이 재밌었고, 마지막 이게 이 행을 나누는 이유는, 이 행가리를 하는 이유는 천천히 읽으라. 그 단어 하나에 힘주어 말하는 거죠. 아까 읽은 것처럼 비가 오는, 한참을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내 집 앞 골목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근데 1원 같은 경우에는 서술하는 거니까 그냥 읽어버리라는 거. 쉽게 빠른 호흡으로 나는 벼룩을 사랑하였고 벼룩을 사랑하는 지네의 지저분한 다리들을 사랑하였다. 나는 푸른 곰팡이가 피어난 밥을 맛있게 먹어댔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 의도로 이렇게 행가리를 하고 띄어쓰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리를 왜 했는지는 이 미적 아름다움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마지막 이 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몸을
동그랗게 말아 올려야지. 야, 너 너무 이쁜 뱀. 너는 내 허물을 보고 기뻐할 거야. 이건 뱀, 이 글이 생긴 모양 자체가 뱀처럼 생겼어요. 진짜 뱀처럼 생겼어요. 뱀처럼 길다랗게 이렇게 좀 굴곡이 있기도 하고 그런 뱀을 상징화한 형성화한 거다. 재밌죠. 또 전 좋았던 게 이제 요 단어가 맨 1년을 보면 벼룩, 진해, 푸른 곰팡이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누런 잎. 근데 보통은 어떤 뭐 시는 한 번 나오고 그 단어들이 안 나오는데 요거는 뒤에서 끊임없이 재활용합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들은. 뭔가 뒤에 또 나와요. 계속 나와요. 내 양귀를 찢어 막 밖에 던지고 이 기들이 벼룩처럼 힘찬 뒷다리로 껑충껑충 뛰어서 진해처럼 자잘한 다리들로 스멀스멀 걸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에 나왔던 1연에 나왔던 게 3연에 다시 나오고 여기 허물, 뱀의 허물 요것도 마지막에 또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냥 쓴 게 아니다. 이 단어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번쩍이는 생각들로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개연성을 가지고 이어진다. 그런 맥락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건 나름의 저는 어떻게 읽었냐면 실연이죠, 실연. 연인과 헤어졌는데 그 연인에게 뭐 미련이 남았나?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쓴 것 같아요. 너무 독특한 좋은 시였습니다. 김소연 시인님의 끝물 과일 사러라는 시를 읽어볼게요. 끝물은 반은 버려야 돼. 끝물은 썩었어. 싱싱하지 않아. 우리도 끝물이다. 서로가 서로의 치부를 헛짚고 세계의 성감대를 헛짚은 내리 빗나가던 선택들. 말하자면 기다림으로 독이 남는 자세. 시효를 넘긴 고독. 일종의 모독. 기다려온 우리는 치사량의 관성이 있을 뿐 부패 직전의 끝물이다. 제철이 아니야. 하지만 끝물은 아주 달아. 이런 시예요. 끝물은 반은 버려야 되는데 썩었고 싱싱하지 않은 게 끝물인데 우리도 끝물이다. 서로가 서로의 치부를 헛짚고 이건 인간관계의 일반적인 양상. 끝물이 중요합니다. 끝물은 마지막 물이잖아요. 마지막 물인데 관계가 너무 오래된 좀 질릴 대로 질려버린 그래서 반은 버려야 되고 썩었고 싱싱하지 않은 관계 끝물이니까요. 우리도 끝물이야. 우리 관계도 끝물이야. 이게 선언하죠. 서로가 서로의 치부를 헛짚고 관계의 끝에서는 이런 식으로 서로의 치부를 헛집어버리는 세계의 성감대를 헛짚는 내리 빗나가는 선택들이 이어지죠. 기다림으로 독이 남는 자세가 되고 관계의 끝을 잘 보여주는 끝물을 잘 보여주는 시라 생각합니다. 시효를 넘긴 거독, 일종의 모독. 기다려온 우리는 치사량의 관성이 있을 뿐 부패 직전의 끝물이다. 제철이 아니야. 하지만 끝물은 아주 달아. 끝물이 쓰지 않고 달대요. 왜 그럴까요? 관계의 끝도 달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216쪽 이수명 시인님의 얼룩말 현상학이란 제목의 시. 너는 얼룩말을 내리쳤다. 얼룩말의 목을 내리쳤다. 너는 이제 없다. 얼굴 없는 얼룩말들이 날마다 속삭이며 떼지어 내게 엉켜들었다. 핑핑 돌아가는 바람개비 같이 얼룩무늬들이 빙글빙글 너를 태우고 다녔다. 너를 태운 얼룩말은 시작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얼룩말 위에서 너는 시작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 하나의 얼룩말이 네게 갇힌 후 빠져나가지 못하고 모든 얼룩말들에게 너는 갇혀버렸다. 이거는 저는 읽자마자 이해가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미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얼룩말이 뭘 상징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얼룩말의 무늬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얼룩말 무늬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게 원래 보호색이잖아요. 사자나
뭐 야생의 치타 같은 그런 맹수들로부터 자기의 연약한 그 초식 동물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룩 무늬가 검정과 하양이 교차되어 있으면 얘네들 눈이 헷갈리잖아요. 진짜 얼룩 무늬를 보고 있으면 눈이 좀 어지럽기도 하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장면이 상상이 되는데, 근데 그 얼룩말을 내리쳤대요. 목을 쳤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 순간 내가 목을 친 순간 목이 없는 얼룩말의 몸만 남은 그 무늬가 계속 나에게 보이는 거죠. 저는 이제 없어진 거예요. 얼룩말을 목을 쳤기 때문에. 얼굴 없는 얼룩말들이 날마다 속삭이며 떼지어 너에게 엉켜들었다. 핑핑 돌아가는 바람같이 얼룩 무늬들이 빙글빙글 너를 태우고 다녔다. 이런 이미지들. 얼룩말의 목을 처음부터 치면 안 됐는데 얼룩말이 싫어서 쳤는지 귀찮아서 쳤는지 아니면 얼룩말 자체를 눈앞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쳤는지 모르겠는데 잡아먹기 위해서 쳤을지도 모르죠. 그때부터 얼룩말의 악몽은 시작됩니다. 얼룩말과 함께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모든 얼룩말들에게 너는 갇혀버렸어요. 하나의 얼룩말이 너에게 갇힌 후. 사람마다 이 얼룩말이 다르겠죠. 정말 다양한 이런 시는 해석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수많은 의미들을 집어삼키고 있다. 뭐 왔다 갔다 붙여도 되는 시예요. 얼룩말 하나의 이미지를 갖고. 요런 거 좋습니다. 이수명 시인님의 또 218쪽 고양이 비디오를 보는 고양이. 읽어볼게요. 고양이 비디오를 틀어놓고 고양이가 하나 둘 셋, 의자에 하나 둘 셋, 바닥에 하나 둘 셋, 창틀에 하나 둘 셋, 고양이를 관람하는 고양이들. 고양이를 관람하는 고양이들. 거대한 고양이 인형들. 모두들 고양이를 추모한다. 고양이 비디오를 틀어놓고 모두들 고양이 흉내를 낸다. 고양이 비디오를 끄고 잠들고 싶은데 비디오는 계속 돌아가고 고양이도 계속 돌아가고 고양이를 따라 고양이를 소비할 뿐 고양이 흉내를 내지는 않고 고양이 비디오 앞에 고양이가 하나 둘 셋. 요런 시입니다. 재밌죠? 운율도 재밌고. 시가 이수명 시인님은 시가 참 쉬워요. 아까 얼룩말 현상도 그렇지만 동물을 좋아하시나 보네. 얼룩말 얘기하다가 이제 또 고양이 얘기를 현대의 이솝 우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요즘 고양이가 또 핫하죠. 가장 인기 있는 동물 아닙니까? 고양이 비디오를 틀어놓고 고양이가 하나 둘 셋, 의자에 하나 둘 셋, 바닥에 하나 둘 셋, 창틀에 하나 둘 셋.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그냥 요 이미지대로 그냥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고양이가 정말 많네. 고양이를 관람하는 고양이들. 이 고양이는 단순히 고양이일 수도 있지만 뭔가를 상징하는,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상품 경제를 비판하는, 풍자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고양이를 관람하는 고양이들. 재밌죠? 거대한 고양이 인형들. 모두들 고양이를 추모한다. 고양이 비디오를 틀어놓고 모두들 고양이 흉내를 낸다. 고양이를 끄고 싶은데 고양이 비디오를 끄고 잠들고 싶은데 비디오는 계속 돌아가고 고양이도 계속 돌아가고 고양이를 따라 고양이를 소비할 뿐 고양이 흉내를 내진 않고 고양이 비디오 앞에 고양이가 하나 둘 셋. 고양이가 고양이를 보고 있고 고양이가 또 고양이를 보고 있는 고양이를 보는 고양이들. 요런 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한 반복된다는 거. 정신없고 혼란스럽고 고양이와 고양이밖에 안 보이는 그런 시예요. 제목도 고양이 비디오를 보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의 시예요. 시인은 뭘 나타내고 싶었을까요? 저는 감이 옵니다. 너무 좋은 시라고 생각했어요. 무수한 어떤 반복 그 자체를 나타내는 거일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땐 자본주의 비판 같기도 하고, 고양이를 따라 고양이를 소비할 뿐, 이런 말도 나오죠. 정말 좋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서 222쪽 문태준 시인님의 누가 울고 간다 읽어볼게요. 밤새 잘그랑거리다 눈이 그쳤다. 나는 외따롭고 생각은 머침하다. 넝쿨에 작은 새, 가슴이 붉은 새, 와서 운다. 와서 울고 간다. 이름도 못 불러본 사이 울고
갈 것은 무엇인가? 울음은 비처럼 문풍지로 들어온 겨울비처럼 여리고 여려 누가 내 귀에서 그 소리를 꺼내 펴나. 저렇게 울고 떠난 사람이 있었다. 가슴속으로 붉게 번지고 스며 이제는 누구도 끄집어낼 수 없는. 좋습니다. 일단 시가 짧아서 좋고 되게 잘게 나눴죠. 행을 거의 한 단어, 두 단어로 잘게 쪼갰어요. 근데 그 쪼갠 것들이 운율도 좋고 느낌도 좋고 읽기도 좋고 단어 씀씀이도 너무 좋았어요. 밤새 잘그랑거리다 눈이 그쳤다. 잘그랑거리다는 표현이 어떤 뜻일까요? 저는 사전을 일부러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냥 느낌대로 느끼면 될 것 같아요. 잘그랑거리는 거 어떤 걸까요? 밤새 잘그랑거리다 눈이 그쳤다. 잘그랑거리는 느낌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단어에 비유해서 잘그랑거리는 건 뭐 어떠어떠한 단어, 어떠어떠한 느낌이야.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도 있지만 잘그랑거리는 느낌은 잘그랑거리는 거 아닐까요? 우문현답인가? 자, 이연. 나는 외따롭고 생각은 머침하다. 나는 외따롭다. 외따롭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뭐 다른 뜻이 있겠죠. 사전적 정의. 하지만 나는 외따롭다. 느껴지는 감각, 그냥 직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 뜻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긴 해요. 그건 나만의 사전의 뜻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외따로워. 외따로운 건 왠지 외롭고 따뜻한가? 어쨌든 외따롭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나는 외따롭고 생각은 머침하다. 머침하다. 개슴츠레한 건가? 어쨌든 머침하다. 밤새 잘그랑거리다 눈이 그쳤다. 나는 외따롭고 생각은 머침하다. 그냥 이 직감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넝쿨의 작은 새, 가슴이 붉은 새, 와서 운다, 와서 울고 간다. 이름도 못 불러본 사이 울고 갈 것은 무엇인가? 울음은 비처럼 문풍지로 들어온 겨울비처럼 여리고 여려 누가 내 귀에서 그 소리를 꺼내 펴나. 저렇게 울고 떠난 사람이 있었다. 가슴속으로 붉게 번지고 스며 이제는 누구도 끄집어낼 수 없는. 좋은 시였습니다. 자, 224쪽 문태준 가재미. 이 시 정말 좋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가재미입니다.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있다.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있다.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올마붙은 야윈 그녀가 운다.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돋아나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며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흑담조차 없었던 그녀 누대의 가기를 떠올린다.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랑이지고 폭소를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그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다.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쏠려버렸다는 것을 안다.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 좋습니다. 가재미에 비유해서 이 아픈 그녀는 엄마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친구일지도 모르죠. 그녀 옆에 내가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그녀는 가재미처럼. 가재미의 특징은 납작하고 눈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아요. 참 좋았어요, 저는.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있다.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 가재미로 눕는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옮아붙은 야윈 그녀가 운다. 예, 좋은 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렇게 읽기만 해도 느껴지죠. 상상이 가죠.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쏠린 눈으로 보고 있겠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파랑 같은 날들.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은 나는 떠올린다. 묘사가 참 좋아요. 그녀의 옷을 끼리며 그 길에 돋아나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며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흑담조차 없었던 그녀 누대의 가게를 떠올린다. 두 다리는 서서히 멀어져 가랑이지고 폭설을 견디지 못하는 나뭇가지처럼 등뼈가 구부정해지던 그 겨울 어느 날을 생각한다. 어머니 같네요. 등뼈가 구부정해지니까. 그녀의 숨소리가 느릅나무 껍질처럼 점점 거칠어진다. 나는 그녀가 죽음 바깥의 세상을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한쪽 눈이 다른 쪽 눈으로 캄캄하게 쏠려 버렸다는 것을 안다. 나는 다만 좌우를 흔들며 헤엄쳐가 그녀의 물속에 나란히 눕는다. 산소호흡기로 들이마신 물을 마른 내 몸 위에 그녀가 가만히 적셔준다. 참 좋은 시입니다. 정말 좋은 시예요. 넘어가서 230쪽. 김선우 시인님의 내 몸속에 잠든 이 누구신가. 그대가 밀어 올린 꽃줄기 끝에서 그대가 피는 것인데 왜 내가 이다지도 떨리는지, 그대가 피어 그대 몸속으로 꽃벌 한 마리 날아든 것인데 왜 내가 이다지도 아득한지, 왜 내 몸이 이리도 뜨거운지, 그대가 꽃피는 것이 처음부터 내 일이었다는 듯이. 짧은 시지만 좋죠. 저는 이게 자식이 또 다른 자식을 낳는,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됐어. 돼가지고 아이를 출산하는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이를 낳는데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나는 거죠. 그대가 밀어올린 꽃줄기 끝에서 그대가 피는 것인데 왜 내가 이다지도 떨리는지. 이건 그러니까 내가 낳은 게 아니라 이 자식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밀어 올렸다. 내 안에서 우리 엄마가 다시 피어나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아이를 낳는데 내 안에 엄마가 밀어 올린 꽃줄기에서 엄마가 핀 거예요. 그 아이를 보고. 그대가 피어 그대 몸속으로 꽃벌 한 마리 날아든 것인데 왜 내가 이다지도 아득하지, 왜 내 몸이 이리 뜨거운지, 그대가 꽃피는 것이 처음부터 내 일이었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전 해석을 했습니다. 내 몸속에 잠드니 누구신가. 그러니까 이건 나는 어떻게 보면 통로인 거죠. 통로. 하나의 매개물인 건데 나의 몸을 통해서 엄마가 들어왔다가 엄마가 나간 게 나의 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대가 피어 그대 몸속으로 꽃벌 한 마리 날아든 것인데 그대가 꽃 피는 것이 처음부터 내 일이었다는 듯이. 뭐 여기에는 나도 관여하고 엄마도 관여했겠지만 어쨌든 이 화자는 온전히 그대의 공으로 돌립니다. 아름다운 시라고 생각해요. 자, 김선우 시인님의 아옥국이라는 시도 읽어볼게요. 아옥을 치대어 빨다가 문득 내가 묻는다. 몸속에 이토록 층층한 거품의 씨앗을 가진 씨 푸른 아옥의 육즙 때문에 엄마, 오로가슴 느껴본 적 있어? 가슴이 뭐냐? 아옥을 빨다가 내 가슴이 활짝 벌어진다. 언제부터 아옥을 씨 뿌려 길러 먹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거 가슴. 자글자글한 늙은 여자 아옥꽃 빛 스민 연분홍으로 웃으시고 나는 아옥을 빠내 시푸르게 널쩍한 풀밭 같은 풀잎을 생으로나 그저 데쳐 먹는 게 아니라 이남박에 퍽퍽 치대어 빨아 국 끓여 먹을 줄 안 최초의 손을 생각하네. 그 손이 짚어준 저녁의 이마에 가난과 슬픔의 신혈이 있었다면 그보다 더 멀리 간 뻘밭가지를 들쳐업고 저벅저벅 걸어가는 푸르른 관능의 힘. 사랑이 아니라면 오늘이 어떻게 목숨의 벽을 넘겠나.
치대지는 아욱 풀잎 온몸으로 푸른 거품 끓이는 걸 바라보네. 치댈수록 깊어지는 이글거리는 풀잎의 뼈, 오로가슴의 힘으로 한상 그득한 풀밭을 차리고 슬픔이 커서 등이 넓어진 내 연인과 어린 것들 불러 모아 살진 살점 떠먹이는 아홉국 끓는 저녁이네. 오, 가슴 환한. 참 좋은 시입니다. 참 좋은 시예요. 아욱을 빨면서 느낀 심상, 감상을 잘 썼다고 생각해요. 좋은 시입니다. 233쪽 열정, 이기성 시인님의 시. 달아 빠진 구두 밑바닥에 쩔꺽쩔꺽 들러붙는 생이 식당 앞까지 쫓아온다. 주먹만 한 돌멩이를 집어 던져도 킁킁대며 질기게 따라와 누런 혓바닥으로 딱딱한 내 발꿈치를 핥는다. 나 누추한 신발 한 짝 잃어버린 적 없고 축축한 불륜의 문장 한 줄 엿본 적 없어도 텅 빈 구내식당 비릿한 공기 속에서 한 그릇 밥에 코를 박고 조금씩 파먹을 때 문득 억울하다. 움푹한 그릇에 묵묵히 쌓인 어둠 목언저리 검은 주름으로 깊게 파이고 유원지에 벗어든 신발 두 손에 쥐고 하루는 눈 퉁퉁 붓게 울고 하루는 굶어 죽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하는 동안 해는 지고 생은 거듭 누추해지고 혈세의 계절은 닥쳐온다. 끈끈한 식탁에 엎드린 등 뒤에서 검푸른 제복을 입은 관리들이 컹컹 짖으며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제목이 열정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인지 알겠습니다. 이기성 시인님의 상황이 정말 가난한 시인의 삶. 좋았어요. 전반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표현도 좋고 참 좋았습니다. 자, 그다음에 234쪽 이기성 시인님의 손이란 시. 지하철 안에서 졸다 눈 뜨면 불쑥 어떤 손이 다가온다. 무거운 고개를 쳐박고 침 흘리며 졸고 있던 나를 뚫어지게 보며 움푹한 손 내밀고 있는 노파. 창밖에는 가물가물 빈 등이 흐르고 헛되이 씹고 또 씹던 질긴 시간을 열차가 거슬러 갈 때 내가 마신 수천 드럼의 물과 불, 수만 톤의 공기와 바발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혓바닥으로 무수히 핥아댄 더러운 손, 환멸의 등은 꽃처럼 발등에 떨어지고 움켜진 손바닥에서 타오르던 길은 뜨거운 머리카락처럼 헤쳐진다. 살얼음 낀 공중변소 깨진 거울 앞에서 천천히 목을 졸라보던 손. 이제 검은 넥타이는 풀어지고 딱딱한 벽돌처럼 혀는 굳어있다. 그러니 이 지리멸렬의 세계여, 내민 손을 거두어라. 찌그러진 심장을 움켜쥔 누추한 손을 이제 그만 접어라. 젖은 이마에 등을 켜고 열차가 터널을 빠져나갈 때 천장에 매달린 가죽 손잡이 한꺼번에 흔들리고 세 개의 지루한 목구멍이 찬란하게 드러난다. 악착같이 손 내밀고 있는 노파의 구부러진 등 힘껏 떠밀고 나는 어둠으로 꽉 찬 통로를 달려간다. 눈과 귀를 틀어막고 입에 물고 있던 무수한 칼 쨍강쨍강 뱉어내며 팽팽하게 당겨진 검은 피륙의 시간을 찌익 가르며 열차는 광폭하게 달린다. 저 요즘에 이런 거 의성어, 의태어, 형용사, 동사라고 그러나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악착같이 손 내밀고 힘껏 떠밀고 꽉 찬 통로 이런 거 쨍강쨍강 뱉어내며 팽팽하게 당겨진 시간을 찌익 가르며 이런 게 요즘에 꽂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는 236쪽 김행숙 시인님의 친구들 사춘기 6. 주소록을 만들기로 한 날이었어요. 애들은 종이에 썼어요. 여기에 내가 있고 여기에 내가 없고 저기에 내가 있고 저기에 내가 없고 3시에 바닷가에 있었고 정말 시들을 쓰고 있더라고요. 우린 모두 일목요연해지려고 모였다고. 우리에겐 특별한 날이잖아. 실용적인 주소록을 만들기로 해. 우린 모두 지쳤기 때문에 동의했어요. 무섭게 조용해졌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내가 모험에 빠진 거 애들이 아니? 이해해.
우린 너무 많아졌으니까. 나는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중이야. 지옥행을 시도했거든. 네가 대신 아무렇게나 써줘. 폭신한 침대에 내가 누워있고 지옥문 앞에 내가 있고 다시 약국에 내가 있고 엄마 손에 잡혀 나는 어디론가 끌려가고 있고 꽃잎이 떨어져서. 그런데 절대 시 쓰진 마. 그냥 아무렇게나 쓰면 돼. 걘 멋진 데가 있었어. 우린 모두 조금씩 그래. 애들은 종이에 썼어요. 얘들아, 우린 추억하려고 모인 게 아니잖아. 3시에 바닷가에 있었고 모레에는 기차를 탈 거야. 가끔 우리는 여기에 있을 거야. 우린 천천히 조용해졌어요. 김행숙 시인님의 친구들 사춘기 6이란 시였습니다. 재밌죠? 앞에 읽었던 거 이기성 시인의 시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읽은 게 아닌데 읽다 보니 남성적으로 마초적으로 읽었던 것 같고, 이 친구들이란 김행숙 시인님의 시는 여성적이란 말이 좀 그런가? 근데 그렇게 읽었어요. 말이 둥글둥글하고 부드럽죠. 주소록을 만들기로 한 날이었어요. 애들은 종이에 썼어요. 이렇게 읽게 돼요. 여기에 내가 있고 여기에 내가 없고. 일부러 이렇게 읽은 게 아니라 읽다 보니 이렇게 됐어요. 말투가 동글동글하잖아요. 근데 앞에 시는 지하철 안에서 졸다 눈 뜨면 불쑥 어떤 손이 다가온다. 무거운 고개를 쳐박고 침 흘리며 졸고 있던 나를 뚫어지게 보며 움푹한 손 내밀고 있는 노파. 이거 일부러 이렇게 읽은 거 아닙니다. 말이 이렇게 읽어져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신기하죠? 시는 소리 내어서 읽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네요. 이 말맛. 말의 맛을 알아버렸습니다. 말의 음식도 맛이 있지만 말도 맛이 있네요. 말맛. 읽는 것만으로 말맛이 납니다. 자, 한번 계속 해볼까요? 김행숙 시인님의 이별의 능력. 나는 기체의 형상을 하는 것들. 나는 2분간 담배 연기, 3분간 수증기, 당신의 폐로 흘러가는 산소. 기쁜 마음으로 당신을 태울 거야. 당신 머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알고 있었니? 당신이 혐오하는 비계가 부드럽게 타고 있는데 내장이 연통이 되는데 피가 끓고 세상의 모든 새들이 모든 안개를 거느리고 이민을 떠나는데 나는 2시간 이상씩 노래를 부르고 3시간 이상씩 빨래를 하고 2시간 이상씩 낮잠을 자고 3시간 이상씩 명상을 하고 헛것들을 보지. 매우 아름다워. 2시간 이상씩 당신을 사랑해. 당신 머리에서 폭발한 것들을 사랑해. 새들이 큰 소리로 우는 아이들을 물고 갔어. 하염없이 빨래를 하다가 알게 돼. 내 외투가 기체가 되었어. 호주머니에서 내가 꺼낸 건 구름, 당신의 지팡이. 그렇군. 하염없이 노래를 부르다가 하염없이 낮잠을 자다가 눈을 뜰 때가 있었어. 눈과 귀가 깨끗해지는데 이별의 능력이 최대치에 이르는데 털이 빠지는데 나는 2분간 담배 연기, 3분간 수증기, 2분간 냄새가 사라지는데 나는 옷을 벗지. 저 멀리 흩어지는 옷에 대해, 이웃들에 대해 손을 흔들지. 이 시도 재밌죠. 재밌습니다. 특히나 이연에서 2시간 이상씩 노래를 부르고 3시간 이상씩 빨래를 하고 2시간 이상씩 낮잠을 자고 이런 것들. 그냥 노래를 부른다는 것보다 2시간 이상씩 노래를 부른다니까 이 숫자로 시간을 정확하게 표시하니까 이건 숫자로 된 시예요. 나는 2분간 담배 연기, 3분간 수증기. 이게 도대체 어떤 효과를 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수치화하니까 왠지 모르게 유치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정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질감이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기도 하고 2시간이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근데 여기 막상 표시하니까 좀 뭐랄까 2시간 이상씩 낮잠을 잤어. 정말 그랬을까? 이런 효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2분간 담배 연기, 3분간 수증기, 2분간 냄새가 사라지는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이런 것 좀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넘어가서 자 240쪽 진은영 시인님. 진은영 시인님 너무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7개의 단어로 된 사전이란 제목 읽어볼게요. 봄,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 맨발로 푸른 뱀의 머리를 밟다.
슬픔, 물에 부른 나무 토막, 그 위로 또 비가 내린다. 자본주의, 형형색색의 어둠 혹은 바다 밑으로 뚫린 100만 킬로의 컴컴한 터널. 여기를 어떻게 혼자 걸어서 지나가? 문학, 길을 잃고 흉가에서 잠들 때 멀리서 백열 전구처럼 반짝이는 개구리 울음. 시인의 독백, 어둠 속에 이 소리마저 없다면 부러진 피리로 벽을 탕탕 치면서. 혁명, 눈 감을 때만 보이는 별들의 회오리, 가로등 밑에서는 투명하게 보이는 인맥의 길. 시, 일부러 뜯어본 주소 불명의 아름다운 편지, 너는 그곳에 살지 않는다. 이런 시예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시를 쓴다면 진은영 시인님처럼 시를 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진은영 시인님이 철학을 전공했고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철학을 참 좋아하거든요. 이 시도 철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목부터가 7개의 단어로 된 사전이고 실제 이 시도 봄, 슬픔, 자본주의, 문학, 시인의 독백, 혁명, 시, 이 7개의 단어에 대한 뜻풀이로 이루어진 시예요. 구성 자체가 독특하죠. 시인 나름대로 이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순서나 이 맥락들이 이어진다고 봐요. 이 시는 어쨌든 한 덩어리니까 한 덩어리로 7개의 단어를 나열한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뭐 시간의 순서일 수도 있고 논리의 순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봄이 먼저 나왔어요. 봄. 봄의 뜻은 뭔가? 이건 시인이 전적으로 자기가 정의한 봄의 뜻이죠. 근데 일반적이지 않아요. 좋죠. 독특합니다. 봄.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 맨발로 푸른 뱀의 머리를 밟다.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죠. 놀라서 뒷걸음질 치다가 맨발로 푸른 뱀의 머리를 밟으면 곧 물려 죽겠죠. 푸른 뱀, 독이 있는 뱀입니다. 봄은 그런 거래요. 밟았어. 근데 얘한테 물려 죽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이후의 상황은 안 나옵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봄이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 아니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그런 상황인가요? 어쨌든 요런 상황에서 그다음 시는 그런 것 같아요. 1연과 2연, 3연, 마지막 연까지 봐야 전체 뜻이 다 보입니다. 개별적인 뜻이 전체에 비추어 보이죠. 봄 다음에 슬픔, 물에 부른 나무 토막, 그 위로 또 비가 내린다. 나무 토막이 물에 불었는데 위로 또 비가 또 내린대요. 이게 슬픔이라. 이거 너무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나무 토막이 물에 불어가지고 나무 토막 물에 불은 거 보면 좀 흉하고 추한데 그 위로 또 비가 내리면 얼마나 슬픈가요? 그런 상황 자체가 슬픈 거죠. 봄에 뱀의 머리를 밟고 슬픔, 나무 토막의 위로 비가 내리고 자본주의, 형형색색의 어둠 혹은 바다 밑으로 뚫린 100만 킬로의 컴컴한 터널. 여기는 어떻게 혼자 걸어서 지나가? 이런 거죠. 자본주의. 자, 봄은 계절, 슬픔은 감정, 자본주의는 이 세상. 이게 각각이 아니라 이 모든 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구체화된다고 할까? 자본주의, 세상. 자본주의는 형형색색의 어둠, 바다 밑으로 뚫린 100만 킬로의 컴컴한 터널을 혼자 걸어가는 거. 외로움이기도 하네요. 형형색색의 어둠. 어쨌든 어둠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어, 문학. 길을 잃고 흉가에서 잠들 때 멀리서 백열전구처럼 반짝이는 개구리 울음. 자, 세 번째 단어까지 봄, 슬픔, 자본주의까지는 상황이 안 좋았어요. 부정적이죠. 근데 문학부터는 반전이 됩니다. 길을 잃고 흉가에서 잠들 때 이것도 상황이 안 좋긴 한데 멀리서 백열전구처럼, 백열전구는 얼마나 밝습니까? 반짝이는 개구리 울음. 이거 희망이다, 희망. 문학은 길을 잃고 흉가에 잠든 그런 상황이지만 근데 개구리 울음이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울고 있어. 근데 외롭지 않지. 개구리가 있다는 거.
인간은 아니더라도 개구리만이라도 있어. 어딘가에 있어 어쨌든. 그런 게 문학이다. 외롭지 않게 하는. 그다음에 5번째 단어 시인의 독백. 어둠 속에 이 소리마저 없다면 부러진 피리로 벽을 탕탕 치면서. 피리가 부러졌어요. 이것도 부정적 상황이죠. 벽을 탕탕 치면서 야 어둠 속에서 이 소리마저 있어야 돼. 이게 시인의 독백이다.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시인은 이런 독백을 한다. 너무 리얼해. 묘사 되게 좋습니다. 6번째 혁명. 눈 감을 때만 보이는 별들의 회오리. 가로등 밑에서는 투명하게 보이는 인맥의 길. 시인은 이렇게 정의한 거죠. 혁명을. 이제 세상을 이 자본주의와 슬픔과 이런 것들을 혁명하고 싶어. 뒤집어 엎고 싶어. 그런데 그 혁명이 뭐다? 눈 감을 때만 보이는 별들의 회오리. 허상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막연한 꿈일 수도 있고. 가로등 밑에서는 투명하게 보이는 인맥의 길. 인맥이라는 건 빛에 비춰 보야만 보이는 건데 그게 혁명이다. 아련하네요. 막연하네요, 혁명이. 그다음에 마지막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시에 대한 시입니다. 시. 일부러 뜯어본 주소불명의 아름다운 편지. 너는 그곳에 살지 않는다. 주소불명의 아름다운 편지를 일부러 뜯어봤어요. 정말 아름다워. 그런데 마지막 행, 너는 그곳에 살지 않어. 좀 허무한가요? 너는 그곳에 살지 않어. 근데 편지는 보내줬어. 이거 좀 그 사람이 이사를 갔는지 이런 게 시라. 뭔가 여운이 길게 남네요. 이건 무한히 해석 가능한 시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잘 썼죠? 좋은 시입니다. 242쪽 30살. 어두운 복도 끝에서 괴종시계 치는 소리. 1시와 2시 사이에도 11시와 12시 사이에도 똑같이 한 번만 울리는 것. 그것은 뜻하지 않은 환기, 소득 없는 각성, 몇 시와 몇 시의 중간지대를 지나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단지 무언가의 절반만큼 네가 왔다는 것. 돌아가든 나아가든 모든 것은 너의 결정에 달렸다는 듯. 지금부터 저지른 악덕은 죽을 때까지 기억난다. 자, 이 시는 제목이 30살입니다. 30살. 30살인데 괴종시계가 치는데 30분에도 치나 봐요. 근데 그게 1시와 2시 사이인지 11시와 12시 사이인지 모르는 거죠. 인생의 초반 1시와 2시는 인생을 막 시작하는 사람, 11시와 12시는 인생이 이제 끝나버린 사람. 근데 똑같이 한 번만 울리니까 그 30분하는 거 똑같은 30분이잖아요. 심지어 또 30분이에요. 30분은 30살과 완전히 같은 거겠죠. 야, 뜻하지 않은 환기, 소득 없는 각성, 몇 시와 몇 시의 중간지대를 지나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소리만 들어서 알 수가 없죠. 그게 30살이다. 단지 무언가의 절반만큼 네가 왔다는 거. 돌아가든 나아가든 모든 것은 너의 결정에 달려있다. 마지막 이 두 행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를 쓴 결정적 이유. 지금부터 저지른 악덕은 죽을 때까지 기억난다. 시계의 절반을 왔다는 건 인생의 절반을 왔다는 거고 이제 나머지 30분, 나머지 절반을 가겠죠?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저지른 악덕은 죽을 때까지 기억난다. 이 시계의 괴종 소리가 치는 아득한 시입니다. 243쪽 이성미 시인님의 내가 꿈꾸는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 바람은 달려가고 연인들은 헤어지고 빌딩은 자라난다. 송아지는 태어나고 늙은 개는 숨을 거두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찻잔에 물이 잔잔하고 내 앞에 시 한 편이 완성되어 있을 때. 아주 짧은 시인데 좋습니다. 이 제목도 말해주죠. 네가 꿈꾸는 것은. 근데 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의 예시로 드는 게 바람이 달려가고 연인들이 헤어지고 빌딩이 자라나고 일상적인 것들이잖아요. 이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 이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봐도 되고 바람이 달려가는 건 늘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셈이죠. 송아지가 태어나고 그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셈이죠. 반대로
아무 일이 일어난 거죠. 둘 다 되는 거예요. 역설이기도 하고 진실이기도 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도 말이 되고 아무 일이 일어났다 그래도 말이 돼요. 연인들은 헤어지고 연인들에게는 세상의 모든 연인들이 헤어진 거는 특별할 게 없죠. 언젠가 헤어지게 돼 있어. 그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연인에게는 특수하죠. 보편적이면서도 특수한 사건이죠. 바람이 달려가. 이것도 보편적인 일이지만 그 어떤 한 바람이 달려가는 순간을 보면 특수하죠. 송아지는 태어나고 늙은 개는 숨을 거두고 보편적인 상황인데 어떤 송아지가 태어날 때는 특수하죠. 늙은 개, 어떤 그 개는 특수한 거죠. 보편과 특수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되고 아무 일이 일어났다고 해도 된다. 마지막 연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건 풍자일 수도 있고 그냥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먹는 것일 수도 있고 찻잔에 물이 잔잔하고 내 앞에 시 한 편이 완성되어 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대요. 시 한 편이 완성된다는 건 순간을 포착한다는 거죠. 자, 244쪽. 또 이성미 시인님의 나는 쓴다. 물고기의 싱싱한 시체를 잎사귀에서 물방울이 증발한 흔적을 증기를 내뿜는 화물기차의 검은 몸체를 수채구멍에 엉켜있는 늙은 남녀의 잿빛 머리카락을 쓰레기차에 내려앉은 환한 눈더미를 보도블록 틈 손가락만한 물 웅덩이의 고인 달을 선호하는 컴플렉스의 목록을 작성하며 병원 수세식 변기 속 물에서 꼬물거리는 벌레 같은 35 죽기엔 너무 늦었고 내년 가을에도 황금빛 이파리들이 조용히 떨어질 것이므로. 제목이 나는 쓴다인데 제목으로 이 모든 내용을 커버하는 것 같아요. 아우르는. 물고기의 싱싱한 시체를 쓴대요. 죽음을 쓴다. 물고기가 펄떡펄떡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싱싱한 시체를 쓴다. 시인다운 태도. 좋죠? 잎사귀에서 물방울이 증발한 흔적. 물방울이 증발한 흔적. 좀 쓸데없어 보이는 것도 쓴다. 미세한 것들을 포착한다. 증기를 내뿜는 화물기차의 검은 몸체. 검은 몸체를 쓴다. 수채구멍에 엉켜있는 늙은 남녀의 잿빛 머리카락.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저분하고 사소한 것들일 수 있는데 이것도 쓴다. 쓰레기차에 내려앉은 환한 눈더미.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는 이를 포착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힘. 보도블록 틈 손가락만 한 물웅덩이의 고인 달을 쓴다. 좋습니다. 좋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네요. 별표친 248쪽 하재현 시인님의 라디오 데이즈. 보급소 소장이 욕을 했다. 병신새끼. 미칠듯이 더운 여름 옆집 난쟁이 아저씨가 나의 길을 잡아먹었고 나는 그 집 딸의 죽은 깨를 증오했다. 계절마다 배불러 웃고 다니는 국화 엄마의 부풀어 오른 배를 나무 콧쟁이로 찔러보고 싶었다. 푸른 면도날과 붉은 꽃을 상상하다가 잠이 들고 매일 아침 엄마는 울면서 깨어났다. 밤마다 이불이 축축하지 옆집 죽은 깨가 누런 이를 드러내며 비죽 웃었다. 일요일 저녁에는 은빛 자전거를 탔고 연탄재 옆에 쭈그리고 오줌을 넣었다. 몹시 땀이 났다. 우리는 달려간다 이상한 나라로. 니나가 잡혀있는 4차원 세계는 언제나 방과 후였다. 방과 이전과 방과 후 세계는 나에게 두 가지뿐이었다. 영어 선생은 추한 여자였다. 긴 화산 자국이 블라우스 아래 숨겨져 있을 것 같았다. 붉은 꽃을 보여주는 건 죽은 깨였다. 엄마는 어느 날 아침인가부터 울면서 깨어나지 않았다. 냇물아 흘러 어디로 가니 따위 노래는 이제 아무도 부르지 않는다. 은빛 바퀴는 어디론가 굴러갔다. 나는 초록색 철대문집 아이였다. 과거 회상인데 이것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 시를 거의 한 4주 동안 했죠. 내가 그대를 불렀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 시집을 입문하는 좋은 시집이었어요. 특히 여러 시인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비교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인상 깊게 읽었던 시인들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좋은 시집이에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